반갑습니다. 2017년 정유년 인력을 강의 첫날, 다른 해와 달리 올해는 제가 금년 17년 임용 기출문제를 먼저 풀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이론을 강의를 가려고 첫 주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풀이를 과거에는 시험 끝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풀이를 온라인상에 제가 제공해 드렸었는데, 첫날 풀이를 하려고 내어놓지를 않았어요. 약간의 뭐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뭐 중요한 거는 내어놓고 안 내어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당위성을 조금 알고 가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좀 알고 가자. 뭐 그 두 가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알고 하는 공부하고, 그죠? 올바른 방향을 좀 알고 하는 공부하고는 어찌됐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긴 1년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그동안 20년 정도, 이 학원에서도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27년 정도를 대학에서 교과 교육 쪽으로 제가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임용 준비는 이렇게 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자리에서밖에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첫날이라서 그걸 좀 피력을 좀 드리고, 일단 오늘 제가 내어드린 자료는 금년 교과교육 쪽에 나온 문항 물하생지 4개 과목에 교과교육 문제 전체를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물리 2교시, 물리 3교시 이렇게 쭉 드려서 아마 이 자리에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교과 교육의 뭐 전반적인 개론적인 정도는 들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시험을 또 어찌됐든 1차를 쳐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랬는데 뭐 이 문제 틀이 물화생지를 전체를 탁 포개놓고 보면요, 생물에서 논술 한 문제가 다른 물화생지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물화생지가 작년까지는 3교시 논술 문제가 내용학하고 반반 섞여 있어도 10점짜리가 아니라 5점짜리로만 나왔고, 물리에서만 작년에 교과교육론만으로 10점짜리 문제가 논술에서 나왔었거든요. 올해는 물리하고 화학하고 지구학까지가 전부 다 10점짜리 교과교육으로 온전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생물은 서술형 4점짜리 한 문제가 늘어나면서 논술은 다시 내용학하고 반반 섞인 문제로 이렇게 문항수가 한 문제 더 많이 출제된 거,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항은 틀은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약간의 출제자마다 약간씩 보는 경향만 다소 다르죠. 저 입장에서 뭐 그냥 물리교육론 하나만 뭐 언제부터 저도 강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리교육론만 하든가 화학교육론만 하든가 뭐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도저히 뭐 일주일 내내 4일 정도는 물화생지, 4일은 강의를 깔아야 되는데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 물화생지 전체가 문항이 거의 일정한 틀과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인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는 방향성을 좀 인지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첫날 제가 교과교육 문제부터 먼저 조금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간은 제가 체크를 해보지 않아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전체의 교과교육 문제 풀이는 간단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는 이후부터는 본론적으로 이론반, 개론 강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어드린 자료는 보셨고요. 제가 직강반에 오시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교재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교재가 일반 출판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경기도 참과학 교사 모임에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로 책을 사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성정규 참과학 대표한테 일단 문자를 보내놨으니까 다음 주에 택배가 오면, 지금 통화가 되질 않아서 문자 한번 보내놨는데 오면 드리도록 하고, 아마 전체 감 잡기 전에는 책도 당장 필요 없을 겁니다.
일단 제가 내어드린 자료하고 같이 해서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책보다는 여러분들 머리 구조적으로 인지 구조 속에 남아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2단계에 가서는 그 인지 구조를 사용해서 실제로 설명하고 이해한 것을 설명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해에 그쳐요. 이해에 그치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대개 보면 장수생으로 변하죠. 자꾸 악담을 하게 되는데, 자, 자료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 2교시 첫 번째 문제가 정확히 교육과정 문제죠. 교육과정 문제인데, 일단 2015 개정에서는 똑같은 물리나 화학에서나 생명이나 지구에서 나온 문제들 이렇게 포개서 비교를 해보시면 뭐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씩 물어오는 사이클만 좀 다릅니다. 일단 교육과정에서는 물을 수 있는 문항 유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교육과정 체계입니다. 체계에 관한 물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변화의 교육과정 변천과정 두 가지 물음이 있죠. 지금 물리 2교시에 나온 1번 문제는 내용 체계에 관한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뒤에 넘겨서 화학에서 나온 2교시 교육과정 문제는 변천과정에 관한 물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큰 틀에 놓고 보면 교육과정은 결코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어찌됐든 물리에서는 체계에 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시면 되죠. 체계가 어느 교육과정이든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그 성격이죠. 교육과정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성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이 단어가 하나 이렇게 붙었죠. 성취 기준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교수 방법,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에 관한 것이 이제 평가 방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가지 체계로 되어 있죠. 그러면 금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계를 놓고 이렇게 문제를 읽혀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기억 니은에 들어갈 단어 이거 묻는 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교육과정 1번 문제는 물리 예비교사들에게 아주 여러분들을 아주 무시한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수준을 갖다가 아주 얕잡아 보고 낸 문제죠. 아무리 그 기입형 문제라 해도 단순히 이렇게 단어에 맞추는 정도의 문제를 낼 거라고는 저도 약간 교육과정 문제가 좀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2015 개정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교육과정 문제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그 샘플러스 교수 자료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교육과정 한글 파일을 받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교과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치튼 처리를 해놨죠. 치튼 처리하는 거는 뭐냐면 기존의 체계보다는 고등학교 선택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그러니까 2009 개정에서는 화학 2, 지구과학 2는 심화 선택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는 고등학교 선택 일반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좀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체계 같은 게. 그런 것들이 변화된 거를 색소 처리해서 이런 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그대로 제가 작년에 그 올렸던 자료에 보시면 그대로 가료 교육이 그대로죠. 그죠?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그 과학 교육의 교과의 성격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은 과학적 소양이죠. 그죠? 과학적 소양은 거기에서 개념 이해 방법 등등등 해서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것은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로부터 해서 탐구 경험을 해가지고 과학적 사고력,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참여 평생학습 능력을 전체 핵심 역량으로 그랬으니까
이거는 부수적인 의회, 솔직히 이런 걸 묻는다는 게 출제위원회 좀 이 머리가 아이디어가 좀 IQ가 좀 의심스러운데 차라리 이렇게 평생 학습 능력 이런 거를 단어로 물었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들 전체 묶어서 핵심 역량이잖아요. 굳이 이걸 물을 이해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다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의도로 묻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때도 과학적 사고력은 해서 뭐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 한 줄 정도는 본질적인 과학적 사고력이 뭐냐 이거죠, 그죠? 과학적 사고력이 뭐냐 이런 정도는 여러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모의고사에 문제도 내고 뭐 그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두 번째 목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2009 개정까지는 목표가 가나다라 4개였어요. 4개. 예? 그리고 그 순서가 첫 번째는 개념 이해고 두 번째가 탐구 능력이었죠. 세 번째가 과학적 태도였고 네 번째가 STS, 상호관계 이해였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서 태도가 먼저 오고 탐구 능력, 개념 이해가 세 번째로 왔죠. 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이런 거는 서로 교육 과정이 변천이 되면서 맨 먼저 책에 좀 물은 거는 이런 걸 제일 먼저 물을 거라고는 저는 판단했고 이거는 통째로 문장 하나를 기억해라. 이거 통째로 물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전공에서 그냥 경사학습 능력 요거만 가로비기로 묻는 그런 문제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 저는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조금 문제 수준은 조금 가볍게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안들 했음에도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설마라는 생각에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생명과학에서는 이게 답으로 물었어요. 이걸 그죠? 이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걸 물었다는 거는 글쎄 여러분들을 굉장히 좀 뭐랄까 수험생들의 수준을 조금 많이 얕잡아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어찌됐든 온고지신이라고 금년에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보면 내년의 문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걸 물었으면 실제로 물어야 할 건 뭘 물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니까 이 안에 있는 핵심 개념, 단어, 내용을 물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생명에서는 그렇게 물었으니까 물리나 화학에서는 분명히 저는 90% 이상 장담하건데 이런 틀, 이게 중학교 1, 3학년이 아니고 통합과학이나 고등학교 물리 1, 2회 정도의 내용 체계 넣고 아마 1번 문제가 이런 가로비우기 문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 기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공 기출 문제도 이제 크게 보면 나오는 패턴이라는 게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런 의도를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읽어보시면 당위성을 가지고 올 수 있죠. 당위성. 왜 해야 되는가, 그죠?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성격이나 또는 내용 체계에서 대부분 이제 금년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 어떤 성취 기준에서 교수 방법과 평가 방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색깔은. 어차피 문제는 다음에 문제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20년 가까이 보면서 제가 뭐 임용을 한두 시간 한 것도 아니고 책도 제가 10권 이상 써왔고 뭐 그렇게 해왔는데 뭐 그죠? 비싼 밥 먹고 제가 헛된 소리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데, 느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내가 물리가 전공이면, 이제는, 뭐 중학교 1, 3학년 군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의 물리 파트 영역하고, 그 다음에 물리 1, 2에서 내용에서, 어차피 물리는 5개념과 관련된 거는 역학 파트 하나밖에 없잖아. 그 역학 파트에만 주제만 들어버리면 또 내용이 줄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기가 좀 있는데, 전기에서 뭐 조금, 주제를 잡으면, 그 중학교 1, 3학년 군부터 통합과학하고 물리 1을 전체 다 였거든. 얼마 안 돼요, 양이. 그것만 딱 뽑아서 보면. 당연히 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학성서원을 가서
가르치고 학생들하고 평생 40년을 싸워야 될 교육과정인데 그거 모르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교육과정 1번 문제는 내용 체계에 관한 물음인데 다만 패턴이 올해 이렇게 물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방법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면 당연해지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변천인데 화학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교육과정 변천은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교수 요목의 시기에서부터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3차, 4차, 7차까지가 있고 이 7차 교육과정은 정확히 97년부터 2007년까지에 운영되었던 교육과정이고 이 사이에 수시로 많은 수시 개정이 있어요. 수시 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앞까지는 우리가 뭐 워낙 많은 거니까 과거에 뭐 미친 듯이 왔던 특히 뭐 3차, 4차 같은 경우는 군부 독재 시절에서 뭐 5년만 돼도 오래됐으니까 바꿔 이래가지고 막 바꿨던 교육과정 개정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깊이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없고 당장 현실 바라보는 거는 7차가 중요하죠. 7차를 보시면 2007에 수시 개정이 있고 2009에 개정이 있었고 그죠? 이걸 통합해서 2011에 다시 또 개정이 일어나서 2015 개정까지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문제 보면 이거 그냥 쪼개놓고 대충 여기에 특징 하나씩 잡아서 보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어차피 좀 더 깊이 있게 고전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2차 교육 과정에서 앞뒤의 특성 비교하는 특징일 거고요.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차피 7차 교육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2015 개정을 2018년부터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7차 교육 과정의 수시 개정이 변천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제 특색이 변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간단히 2009 개정, 2011 개정이죠. 어차피 2011 개정은 큰 특색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통합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이 세 개의 개정의 차이만 뚜렷이 보면 화학의 특징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교육과정 문제는 이게 다예요. 다른 나올 게 없어요. 다른 데 나오면 반칙이죠. 어차피 교육과정. 그리고 이 틀을 다만 아쉽게도 임용 시험에서는 과학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전공 영역에서만 보는 거니까 그렇게 내용도 많지 않다. 그죠? 당연히 이 자리에서 제가 당부드린 거는 2015 교육과정 개정만큼은 내가 다운을 받아서 철저하게 나만의 교육과정 이외의 파일을 하나 잡아야죠. 아까 제가 과학 하나 한글 파일이니까 교육과정 이게 어디서 다운받는지 아시죠? 그죠? 우리 지구학 선생님 아세요? 교육과정 어디서 다운받아야 돼요? 평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교육과정 치시면 나와. 그 교육과정 정보가 따로 떠요. 물론 평가원에 떠도 되는데 평가원에 치면 교육과정은 다시 가기로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링크가 돼 있을 거예요. 교육과정 정보원이 따로 있어요. 예전에는 평가원이 다 있었는데 분리가 돼 있어요. 기출문제는 평가원에 있는데 교육과정은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한글 파일하고 그림 파일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글 파일 정도는 받아서 초등학교 거 날려버리고 그죠? 중학교 1, 3학년하고 그죠? 통합과학에서 나의 전공 영역만 날려버리고 편집을 해버리면 내가 볼 것만 간단하게 추려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제 다시 이렇게 들춰볼 수 있도록 아니면 그 파일로 깔아놔가지고 힘드니까 편집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양을 좀 압축시켜서 뽑아서 하나의 수첩으로 만들고 수시로 이렇게 참고해 볼 수 있도록 곁에 두시고 1년 동안 어차피 2차에 가시면 교육과정 하나는 뭐 제가 이 자리 1차 통과 친구들을 봤는데 제가 2015 개정 교과서 있죠? 2015 통합과학 교과서 그게 한글 파일로 다 있거든요. 그 아예 파일을 줄 테니까 가서 또 지도 한 짜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2차로 가시면 이 교육과정에 관한 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교육과정은 앞에
2점짜리 한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체계와 변천 과정으로 질문이 던져지고, 체계는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성격과 내용 체계 정도 면에서 어떤 기입하는 문제로 나왔으니까, 앞으로 성취 기준이나 방법 및 평가 방향에 대한 걸로 조금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수업을 한다라고는 교수학습 사항으로 보고 문제를 좀 고려해 보시면 내년의 교육과정 문제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뭐 풀이는 굳이 하지 않아도 왜 핵심 역량인지 핵심 개념인지는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죠? 다만 그렇게 보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던 분들은 별거 아닌데 설마 해서 이런 단어가 나올 줄은 몰라서 미처 대처하지 못했던 분들은 꽤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뭐 금년에 나왔던 문제처럼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물리에서 나오는 9번 문제, 단진자. 이 문제는요, 단진자라고 하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 물리에서 한 5번은 나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중고등학교 현장 수업을 오래 해보신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내가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아는 분들이 출제를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주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안에서 거의 반복될 거다. 그리고 그 주제는 거의 5개념과 좀 관련이 된 것이 많을 것이다. 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교원대 권재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출제를 들어가면 이분들은 현장에서 10수년씩 교직 생활을 하다가 교과서를 수십 년간 써왔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전혀 예측을 못 하죠. 과거에 그 서울대 생물교육과의 그 김희백 교수 같은 그런 여기서 들어가면 교과서 틀린 것만 정확하게 찝어내고 이러니까 그런 분이 출제해서 내면 뭐 거의 혀를 두르지만 지금 출제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거의 그렇죠. 뭐 15일간 고민하는 거 저는 하루만 고민해도 아마 잔머리 쓰는 건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현장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에서 이론적인 부분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분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할 수밖에 없죠. 경험이 없는데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기출문제에서 답을 잡은데 왜 기출문제가 답이냐 하면 기출문제가 지금까지 나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그걸 뭘 믿어요. 그죠? 어느 학원에 어느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를 막 만들어서 막 열심히 풀어줘요. 그거는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이라 볼 수 없죠. 그거 믿고 뭐 머리 받고 며칠 해봐야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좀 보고요. 기출문제에서도 제가 모의고사는 거의 기출문제를 한 30% 부연시키는 형태에서만 계속 제가 한 20년 문제를 만들어 보니까 내가 죽지하고 막 고민해서 만든 문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조금만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그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보면 분명히 뭐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하게 아마 예상 문제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9번 문제도 뭐 당연한 문제죠. 작용하는 힘에 대한 이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인데 여기가 평가 문항이 있고요. 모범 답안이 있고 평가 기준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기준에서 물은 질문이 뭐냐면 이해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표를 보완하려고 하는 거죠. 보완하고 하는데 평가 문항과 모범 답안을 고려해서 추가해야 될 부분을 했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평가라고 하는 거는 목표하고 문항하고 일치가 돼. 일치. 우리가 이제 교육학적인 용어에서는 이걸 이제 타당도라고 그러죠. 타당도. 자, 그러면 힘의 상대적인 크기와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걸 여러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 문항을 쭉 했는데 평가를 한 게 뭐냐면 이게 그죠? 이 물리 문제 같으면 답이 다 있잖아요. 그림 안에. 그죠? 이게 최고점이고 최하점이고 그죠? 중력은 어느 방향 같은 방향이고 크기도 동일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장력만큼은 여기가 최소고 여기 최대죠. 그죠? 양쪽에서는 크기가 같으니까 길이가 같을 거고 방향도 이 방향일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AOB에서 중력의 크기를 동일하게 그렸는가? AOB에 동일하게 그렸는가? 분명히 봐야 되고 그죠? 있죠?
그 다음에 A5, B에서 중력의 방향과 크기. 어차피 벡터에서는 방향과 크기만 평가하면 끝나는 거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와 B에서 장력의 크기. 동일하게 그리는 거 해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장력의 방향. 근데 이제 크기 하나가 빠진 게 있죠? 여기서, 그죠? 어디? 여기에 크기가 하나 빠졌죠? 그러니까 중력보다 얘가 더 커야 되고, 크기가, 그죠? 방향은 뭐 동시에 물었으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뭐냐, 반대로 크기는 했지만, 그죠? 크기가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크기를, 얘 둘의 크기지만, 얘와의 중력과의 크기 비교는 상대적으로 안 빠져 있죠. 그럼 빠진 게 두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죠?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런 문제는 의도가, 이제 제가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당일날 뭐 이런 특정 카페나 이런 온라인상에 보면 그 기출문제 풀이에 막 많은 시험 친 사람들 다양한 답들이 나오죠. 거기 답을 올리는 사람은 시험이 난다 자신 있는 사람들이죠. 자신 없는 사람 안 올려요. 그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그 당연하게 접근해야 될 방향을 모르고 그냥 반응을 한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대적인 크기와 방향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힘 두 가지가 있고 힘 두 가지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만 들어가야 돼. 그죠? 그죠? 그것만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관계를 따지면 정확하게 채점 기준에 남은 그 빠진 두 가지는 당연히 두 가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보는 시각을만 가지면 답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문제인데 오히려 이제 어렵게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을 보면 봤는데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쓴 사람은 잘 없더라고. 당일날 보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당연한데 이 두 가지를 못 읽어냈다는 점이 좀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 많이 아시겠지만 뭐 제가 물리교육보다는 화학교육론을 강의를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봤을 때 당연히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걸 왜 못 봤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저는 모의고사에서 주로 이제 판단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하라는 형태로 주로 많이 물었는데 대개 보면 어려운 문제가 전부 다 그거죠. 그렇게 측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위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크기와 방향의 상대적인 크기, 그죠? 그걸 이해 수준을 하는 거니까 이해 수준을 그렇게 하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물었다는 것은 뭐뭐에 대한 학생 이해 수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단어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반드시 이런 문장을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요구하니까 어떤 문장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는 거죠. 풀이 수준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풀이하고 있는 거를 실제로 듣는 사람도 많지 않고 온라인상에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보겠지만 제가 지금 그 비교해보고자 하는 거는 시험 친 그 당일날 이후에 많은 사람들 온라인상에 이제 그 가채점을 하면서 이제 자기 의견을 다양하게 이제 표출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그 시험을 직접 쳐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 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읽어봤을 때는 답을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험 치는 사람들은 반응을 왜 저렇게 보였을까에 대해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보고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찌리심작으로 반응을 보이는 형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이제 출제를 어떤 방향으로 요구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는 그런 기출에서 보면 당연히 이 두 개는 의외로 반응해서 이 두 개를 A의 장력 크기는 있는데 O에서 장력을 중력보다 크게 그렸는가 이거는 반응해서 그 풀이 과정에서 보면 참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서 왜 이런 걸 못 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리 3교시 문제를 보죠. 3교시 문제에서도 자기력에 관한 수업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학습 이론 쪽으로 문제가 나오죠. 보시면, 어차피 문제를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문제를 푼다라면, 저는 이걸 못 읽어보게 하죠. 처음에 문제를 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느냐, 뭘 묻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죠. 이 질문에서. 여기서 이 질문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마찰력에 이어 자기력을 학습한 위의 수업은, 그러니까 이제 마찰력에 이어 자기력을 학습한 이유는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시벨의 동화설에 의한 유의미 학습 어떤 유형인지 쓰고 답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수업상에 제시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걸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검증을 하는 눈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이 정도 물으면, 이게 이제, 저는 그 이론 강의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그 책을 개념도처럼 구성을 해서, 이 지식의 구조화를 좀 만들어 둬야 된다. 이 문제를 읽으면, 저는 가장 크게 하지 뭐, 이제 우리가 과학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과학론적인 부분하고 학습론적인 부분 두 개를 크게 나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론적인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철학적인 접근인데, 물론 이제, 철학에서도 주로 인식론적인 접근이 이쪽이고요. 학습론적인 거는 심리철학적인 거죠. 심리철학.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뭐 전통철학하고 현대철학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할 거고, 심리철학에서도 물론 전통철학하고 현대철학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전통철학 그러면 학습이론 심리철학에서는 행동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과학교육에 대해 행동주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어보고 뭐 검증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건 교육학에서 해라. 그래서 현대철학에서는 우리가 장 피아제부터 나오죠. 피아제. 그 다음에 오슈벨. 그 다음에 이제 비고츠키. 예, 하나 더 붙여서 이제 뭐 드라이버도 좀 들어가고요. 학습론은 아니지만 여기에 마지막 브루너 또 하나 더 집어넣어서 요 정도 이렇게 다뤄보고 학습론을 넘어가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시험에서 당연히 이거 이상 넘어본 적은 없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우리는, 전통 철학에서는 경험주의와 현대 철학에서는 이제 이후에, 그죠? 경험 이후니까 경험주의와 실증주의적인,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반증주의를 살짝 끼워 넣고요. 그리고 나서 현대 인식론에서 반증주의의 비판적인, 포퍼, 비판적인 토마스 쿤이죠. 쿤의 철학 살펴보고, 두 사람의 모두 비판적인 임네 라카토스의 철학을 살펴보면, 철학에서도 다 끝났어요. 어차피 포퍼냐, 쿤이냐, 라카토스 세 사람이 돌아가고 보는 거고, 그렇게 보면 작년에 물리에서 기출문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토마스 쿤에 대해서 과학사적 내용 쭉 보여주고 과학의 발달 단계 전체를 구분하는 문제가 였죠. 그죠? 올해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보다 오히려 이 학습론 쪽에 치우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다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항수가, 자, 2교시에 2문항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3교시에는 많아봐야 문항수까지 합한 4문항이에요. 그죠? 6문항에서 어디까지를 다뤄요? 영역을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나왔으면, 다음에는 철학에 나온다면 다음에는 라카토스일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물리에서는 오슈벨에 대해서 물었어요. 오슈벨에 대해서 물었고, 화학에서는 삐아제를 가고요. 이렇게 이제 조금 전공비 영역별로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오슈벨이 나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지금부터 이론적으로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둬야죠. 물론 저도 일단 이 문제를 읽어보면 오슈벨에 가는 거네. 그럼 오슈벨에 가는 오슈벨은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저는 오슈벨을
진단적인 측면하고 처방적인 측면이 있는데, 진단적인 측면은 이렇게, 처방적인 측면은 이렇게 이제 구조화를 해볼 수가 있고, 진단적인 거는 이제 학습의 유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진단적인 용어로 이렇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단적인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의미 학습을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기 위한 유의미 학습의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의미 학습이 파지, 기억되고 망각되는 그 과정 전체를 하나의 학습 이론으로 제시하게 되는데, 그게 동화설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동화설이 언급이 되었어요. 동화설은 이 과정 전체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서 여기까지를 포섭 과정, 학습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포섭 과정에서 파지되고 망각되는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학습 이론으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학습 과제죠. 이게 학습 과제. 학습 과제가 선행 관련 인지 구조보다, 선행 관련 인지 구조, 지식 체계보다 학습 과제가 이것이 자, 아래에 있느냐, 하위적인 것을 공부하느냐, 아니면 학습 과제가 포괄적인 개념, 상위적인 개념을 공부하느냐, 아니면 일반성과 포괄성이 나란한 병의적이냐. 지구과학에서는 이걸 병렬적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문제가 동화설에서까지 친절히 안내를 했고, 이 수업이 하위적인지 상위적인지 병렬적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근거를 쓰라 이거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행 관련 인지 구조. 그럼 이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마찰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자기력에 대해서 배울 거다. 자기력에서 나오죠. 그죠? 지난 시간에 마찰력에 배웠고, 오늘은 자기력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자기력 배우면 지난 시간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크게 보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뭐였어요? 마찰력이었죠? 마찰력이고, 오늘 배우는 거는 자기력이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선행관 인지구조와 오늘 배우는 학습 과제가 자기력이 어때요? 두 개가 일반성과 포괄성이 동일하죠? 일반성과 포괄성이 동일하고, 동일한 과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선행 관련 인지 구조와 이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선행 관련 인지 구조의 배경이죠. 선행 관련 배경과 의미 있게 연결시켜 나가는 학습을 하더라는 거죠. 답은 병렬적인 학습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이거는 이제, 포괄적인 개념에서 한 가지 특수한 사례를 공부하거나 또는 이제, 중근속성은 변하지만 하위적인 개념을 학습할 때, 상위적인 개념을 학습할 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물리에서 이게 병렬적인 학습 유형 하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내년에 또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올해 출제 갔던 분들 중에 3분의 1은 내년에 다시 들어가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올해 출제를 할 때는 작년의 문제를 반드시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작년에 나왔던 거는 99%는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위성을 갖고 이제 어느 정도 개연성을 좀 찾아보려고 하면 기출 문제를 바로 보고 자기 진단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과학 교육론이라고 하는 전체를 그냥 막 틀로 막 이렇게 이 개념들을 그려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보시고 어디까지를 이제 구조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자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올해 기출 문제가 이건 알았으니까, 만약에 학습 유형에서 다시 또 나온다라면,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쪽일 것이고, 이쪽으로 나온다면 뭐 예상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답은 내가 어떻게 문장, 지금 중요한 거는 병렬적 학습만 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 근거까지 쓰는 문장인데, 되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판단은 잘 하셨는데 요 문장이 조금 미흡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만 확인하시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문제는
이 틀을 거의 못 벗어납니다. 장담하건대.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이 문제는요 아주 뭐라 그럴까 여러분의 인지 수준을 상당히 좀 무시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는데 일단 뭐 잘 대처를 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아마도 4점짜리 문제인데요. 그죠? 유형을 구분하고 그렇게 판단 근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구한 게 두 가지 때문에 4점짜리면 하나는 2점이고 하나는 2점, 그 2점씩 두 개로 나눠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병의적 학습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놓고, 그 다음에 병의적 학습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셔야죠. 여러분에게 저 풀이를 다 드렸는데, 자, 일반성과 포괄성이 수준이 동등한 개념을 포함시키라고 그래요. 자기력인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기력을 관련 배경 또는 마찰력, 인지하고 있는 마찰력의 배경 지식과 동시에 연관시키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암기해서 이렇게 회상해서 쓰는 답이 아니고 내가 본질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적어도 서너 번 이상은 연습이 필요했던 문장이에요. 그걸 암기해서 간 사람은 절대 시험장에서 답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 긴박한 순간에 이 문장이 요구하는 문장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만만한 사람 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서너 번 이상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의도로 물었을 땐 내가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장적인 연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연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봤을 때 특히 4학년들 임용시험에서 이렇게 합격률이 저조한 이유는 이해한 것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건너가요. 확인하는 연습. 그러니까 직접 써보고 책을 덮어놓고 직접 써보고 그것을 타당성을 검증해보는 연습까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봤어, 알아, 이건 이런 뜻이야, 이해하고 있어. 이 수준에서 공부를 거쳐버려요. 더 이상 진도를 안 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교육과정 앞에서 잠깐 봤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크게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의사소통이죠. 실질적인 의사소통, 그죠? 교육이 이렇게 갔는데 대통령이 의사소통을 안 되니까 지금 뭐 심각한 국민까지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 전체가 이제 의사소통으로 가요. 의사소통으로 가는데 이게 임용을 준비하는 우리 예비교사들이 자기 자신과의 의사소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벌써. 내가 아는 거랑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게 다른 거지,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적어도 저는 1, 2월 달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6월 말까지 개념적인 구조가 끝나고요. 7월 1일부터는 전부 다 그걸 확인하는, 설명하고 지금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지 않으면 올해 시험은 승산이 없다. 그 얘기를 제가 가감히 던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양보다는 실제로 내가 본질적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을 얼마만큼 내가 설명하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보느냐 하는 그런 게 거의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2차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2차는 거의 변별이 없어요. 수업 시험 같은 거는. 다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모르는 거죠. 시험 문제가 어떤 모형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모형을 어떻게 짜라기보다는 요즘에는 그 2차를 갖다 조건을 줘야죠. 학생들이 이런 5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5개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수업 모형에 근거해서 수업안을 작성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물리 같으면 5개념적인 시도를 그를 완전히 그 예비교사들은 완벽하게 파악을 해주고 있어요. 5개념적인 시도. 그러니까 적어도 그 물리교육 총론 있죠. 물리 전공자들이시니까 물리교육 총론 있죠.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책. 북스에서 나온 2002년도 판. 물리교육 총론 1, 2. 요만한 거 2권 있어요. 봤어요? 일반 물리학도 요만한 거 2권이잖아. 물리교육 총론이라고 요만한 2권이 있어. 북스에서 2002년도. 그 다른 전공과 달리 물리에서는요. 선후배 기강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위에 선배들 딱 잡아놓으면 또 후배들 함부로 안 건드려요. 화학하고 생물은 개파인데 물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정도는 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리교육론에서 참고할 만한 책이 없습니다. 물리교육 총론.
그 다음에 지구학도 마찬가지. 지구학은 지구학 교육론 책 나와 있죠? 있어요. 그죠? 뭐, 거기에서만 나오는 딱 두 가지는 지구학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지구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야외학습 그 두 개는 지구학에서만 나오는 문제야. 한 2, 3년으로 번갈아서 계속 나오죠. 지구계 교육은요, 7년 동안 안 나오다 다시 나왔어요. 6년 동안 안 나오다 다시 나옵니다. 예전에는 한 3년 계속 나오다가, 다른 전공에서는 알 필요도 없는 거지. 지구학에서는 지구계 교육이 있었는데, 시스템. 근데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글쎄, 뭐, 그거는 지구계 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자기 전공에 최대한, 그러니까 저는, 과학교육론 제가 전공이 과학교육, 중등과학교육 전공이에요. 과학교육에는 물리교육, 화학교육 구분하면 안 되는 전공인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전부 다 막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가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15 개정에 가장 큰 특징이 통합과학이잖아요. 통합과학. 그죠? 그래서 통합적인 이해 이렇게 돼 있죠. 통합적인. 근데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전공별로 접근하고 전공별로 가서 해요. 그래서 학교 가서도 통합과학 가르칠 때 세 사람 나눠서 가르치죠. 적어도 2사람 정도 들어가죠. 학생들에게는 통합적 이해하라고 교육과정 전체에서 그려놓고 선생님은 아주 분과적으로 접근하고 분과적으로 떠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근데 좀 하고 싶어도 기득권을 가진 그 밥그릇을 제가 싸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조금 교육위에 좀 제소를 하고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대학 4학년 때 임용시험 때문에 국사립 차등첩회 외칠 때 그때 혈기 3분의 1만 나와서도 벌써 사고를 쳤을 텐데, 지금은 그러고 싶질 않아요. 뭐 중간에 과거에 2006년도 생물 교과 교육 문제가 2문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6문제 중 2문제가 틀렸는데 2문제가 점수가 8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틀려버렸어요. 50여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채점 기준표가 틀려가지고 제가 평가원 개인적으로 이거를 왜 교정을 해서 8점이면 합격생과 불합격생이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좀 구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 답이 왔는데, 상생합시다. 딱 한 줄로 왔어요. 상생합시다. 같이 살자. 일단 학원에서 빌어먹는데, 우리도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제가 생물교육청에 입을 닫아버렸어요. 저도 뭐, 역시 한국에서는 기득권이나 뭐 이런 것이 좀, 그래서 저는 영원히 과학교육계에서는 저는 영원히 그냥 학원 쪽에 뭐라고 할까, 이 비정통적인 뭐 그런 사업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학회 일도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뭐 그건 어떻게 됐든 좋습니다. 저 하나 뭐 희생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좀 앞으로의 문제, 여러분들이 임용을 합격해서 학교를 가셔서 언제까지 여러분들도 그럼 앞으로 40년간 통합과학을 학생들 앞에 여러 선생님이 파트별로 나눠서 가르칠 것인가? 좀 비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건가? 뭐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죠? 학생들에게는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통합적인 이해를 하자고 그랬고, 앞에서 그 최종 교수님 같은 경우는 스템 교육이니 스팸 교육이니 그래가지고 뭐 아트니 뭐 공학적이니 뭐 이런 것까지 융합해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력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동부서주했는데, 기존에 우리는 문화생적, 물리교육, 화학교육 딱 그냥 파트별로 나눠놓고 뭐 내 거만 안 건들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는 게 좀 걱정스러워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중간에 여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차피 좋은 방향으로 제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력학 제2법칙을 믿습니다. 저는 뭐 거의 성경 한 구절에 끼워 넣어도 뭐 부끄럽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서 저는 믿고 그렇게 바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제가 강의 주어진 데까지 그냥 과학교육 하나 임용에 관해서만 뭐 국한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마음을 돌려버리고 나서, 한 명이 있어도 하고, 한 번은 수강생이 한 명도 없는 카메라만 가지고도 수업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해봤고, 뭐 별짓도 다 해봤는데, 뭐 그것도 체력이 안 되고 나중에 이 기간에 안 되면 못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 한 명이라도 내하고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당위성과 개연성을 좀 이해하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서
감사 인사 한마디 들었을 때 1년에 좀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가 다 잊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도 뭐 작지만 보상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비굴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년에 그 우리나라 공무원 10,000명을 또 증원하죠. 기존에 10,000명을 증원을 하게 되는데, 주로 경찰직하고 소방직 쪽에 증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교원 쪽에도 좀 이제 증원을 해야 되는데, 학생 수 급감임을 두고 봤을 때는 크게 증원하는 거는 기대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2018년부터 적용되는 탐구활동 2단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뭐 여러분들도 기대하다시피 아마 과학의 티오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2단위라고 하는 거는 한 학기, 그러니까 탐구활동 주로 이제 실험이나 토의 위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1시간씩 찢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단위수라고 하는 건 6개월 단위로 수업 시수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탐구활동 2단위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시기 1학기, 한 학기 동안만 일주일에 2시간씩 하는 그런 탐구활동 수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다소 잊고 있는데, 탐구활동이라 해서 과학만 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회인문계도 같이 탐구활동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재작년에 상주여고에서 탐구활동 보고서 지도를 한 학기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인문 쪽에서도 탐구활동을 합니다. 뭐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았지만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탐구활동을 굳이 과학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2단위에 대한 게 과학에만 모든 게 배정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회과 인문 계열 쪽에서도 탐구활동 2단위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사립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과학의 이 교사 증원을 너무 많이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이 증원될 거는 자명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단 한 명을 뽑아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쓴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경쟁률하고는 관계없어요. 올해 적지 않은 일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올해 그 시험 결과를 이렇게, 물론 내가 강의를 하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런 결과를 보면서 좀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2002년도에 과학만, 물화생지, 과학만 1023명 뽑았어요. 과학만 23명. 그때는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580명 정도를 공통과학으로 뽑고 나머지를 이제 물화생지로 나눠서 뽑았는데, 그때 내가 수업했던 과의 학생들이 최종 합격이 3명밖에 안 됐어요. 강원도 물리는 미달도 있고 이랬는데, 임용에서. 그걸 보면서 저도 그 반성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뭐가 문제인가를 봤는데요. 아마, 그 교사 임용 티오하고, 합격률하고는 뭐 완전히 어떤 그 비례 관계가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정 대학, 뭐 특정 선생님 밑에서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이제 본인이 바로 방향을 알고 집중해서 그 방향대로 성실하게 하느냐.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세요, 공부를 이런 방향 하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잘 지킨 친구는 결과가 분명히 좋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나름대로 뭐 독자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바로 지금까지 강의한 강의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게 뭐냐면, 웬만한 분은 4점짜리 중에 반은 답을 한다. 여기서도 이제 공부를 신속하게 안 한 사람은 이게 하위이지 않느냐, 뭐 상위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논란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뭐 책이라도 몇 번 뗀 사람은 병의적 학습이라는 거는 분명히 썼을 텐데, 요 문장만 확실하게 또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느냐, 그것도 해보면, 뜯어서 보시면 본인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알 거예요. 지금 말을 안 해도. 그죠? 요걸 썼는지, 그 다음에 썼으면 여기까지 썼는지, 자기 수준을 스스로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도 아실 거고. 자, 두 번째,
개정에서 그 에너지에 대한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 화석연료 생성은 매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예측하고 이인시간 제한인데 그거를 석탄, 천연가스, 화석연료, 뭐 매장량 이런 걸로 이제 주제를 나누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물었는데 항상 제가 이걸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위에 자료가 무슨 협동학습이냐. 그리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해서 기초과정 한 가지를 쓰고 자, 일단 답을 먼저 보면 직소죠. 직소 모형이죠. 아마 직소 원으로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별 관계는 없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이제 기초적 탐구 과정 의사소통이 이게 금년에 2015 개정에 하나 더 추가돼서 바뀌어 있었어요. 그죠? 기존에 2011 개정까지만 해도 기초적 탐구는 관찰, 측정, 예상, 분류, 그죠? 추리. 5개 밖에 없었는데 여기 의사소통 하나가 늘어났는데 교육 과정을 꼼꼼하게 보지 않았던 사람은 이걸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리교육론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다른 화학이나 생명이나 지구에 비해서 교과 교육의 문제가 의외로 이래 여러분들 특히 이제 논란이 많은 한국사 같은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 뒷면에는 열심히, 가위를 열심히 받아서, 그 가위를 받으라는 거는 뭐 그런 게 뜻이 아니고요. 가위를 받는다는 거는 공부하는 방법을 누구한테 어드바이스를 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뭐냐면,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는 대개 보면 대응률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펼쳐 양페이지에 뭔가를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양페이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림이든 내용이든.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는 끝부분이나 맨 윗부분은 놓치기 쉬워요, 내용이. 그죠? 그런 부분이 수능에 잘 나와요. 특히 이제 암기 과목 유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리교육에서는 약간 이제 처음 2015년 의사소통이라는 건 아마 여기에서 많이 놓쳤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근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했던 문장이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자, 기왕 그렇게 나왔으니까 좀 더 여기 대해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이 문제가 나왔으면,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이제 고민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저는 교수 전략이라고 보통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수업 모형이 아니고 전략. 근데 어차피 수업 모형이든 전략이든 전부 다 STS 교육하고 뭐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를 해서 교수 전략을 강조한 게 우리 과학교육이니까 여기서 요구되는 게 뭐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언급되는 게. 자, 맨 처음이 이제 강의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이거 제외하라고 그랬으니까 제외하고, 그죠? 그런데 물리교육에서 강의법에서도 나왔어요. 강의법에서의 장점을 6가지만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최근 몇 년 안 되게 한 3, 4년 전에 물리교육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외하라는 건 아니에요. 강의법하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제 과학교육에서 주로 이제 강조 많이 하는 게 뭐 아시다시피 협동학습하고 실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구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야외학습, 그죠? 그죠? 그리고 물리 쪽에서 많이 좀 하지만, 물리학 화학 쪽에서 하지만, 이게 이제 모형이나 비유죠. 물론 이 외에도 많아요. 많은데, 과학교육에서는 이 5가지 외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지금까지 문제 보면 거의 협동학습 아니면 실험이죠. 작년에 실험이죠. 올해는 협동학습. 그죠? 거의 반복되죠. 그러다가 지구학이나 이런 데서는 야외학습 한 번씩 나오고, 그죠? 올해는 또 물리 쪽에서는 모형과 비유 쪽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5가지 범주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기출문제를 비교해보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전체를 보더라면, 그렇죠? 그리고, 자, 협동학습 나왔으면, 과학교육에서 협동학습을 다루는 거는 정해져 있죠? 자, 첫 번째 스테드. 두 번째 직서. 그 다음에 GI 협동학습, TGT 있고요.
그 다음에 코업 있고, 이게 다죠? 근데 이 세 개는 뭐 교육학적인 문제고, 과학교육에서는 스테이트냐, 직소냐, 뭐 두 개, 그죠? 적절한 거. 거의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2012년도 문제 같으면 화학에서는 논술에서도 어떤 주제 주고 이것이 스테이트가 더 좋은지 직소를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이유를 써라. 뭐 이건데, 역으로 말하면 그 문제죠, 여기서도. 위에서 보시면 하석연료라고 하는 포괄적인 주제에다가, 그 하석연료에도 보면 뭐 천연가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이렇게 소 집단으로 나눈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떤 협동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고 그랬으니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분들이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판단 근거를 쓰라고 하는 게, 근거를 쓰라는 게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 탐구 과제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기초적 탐구가 이게 이제 2015 개정에서 추가가 된 거니까 약간의 이제 물리교육에서만큼의 어떤 그 문제 출제되는 유형에서 좀 날카로운 부분, 요런 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여기서 기왕 나왔으니까 탐구에 대해서 그냥 정의만 좀 구분을 해 봅시다. 이 탐구는 어떤 그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 절차, 이런 뜻이죠. 이 과정과 절차인데, 이 광의적인 면에서는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 절차, 이런 뜻이고, 좁은 의미로서의 탐구라고 하는 것은 가설 검증이라는 뜻입니다. 가설의 검증. 넓은 의미에서는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 절차. 어찌됐든 탐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절차이거나 가설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수업 시간에 우리가 탐구를 주로 얘기할 때는 좁은 의미의 가설 검증 과정을 주로 탐구라는 단어로 활용하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과 또는 가설 검증 과정에서 보시면 탐구 과정과 탐구 활동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죠. 탐구 과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요구되는 정신 기능을 뭐냐라고 봤을 때 이걸 이제 기초적 탐구냐, 통합적 탐구냐,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신 기능이 단순한 한 가지, 이런 뜻이거든요. 단순한 한 가지. 그래서 기초적 탐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예요?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예상, 추리.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초적 탐구에는 지금까지는 물을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었어. 예상이냐, 추리냐, 이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적 탐구는 물리에서나 화학에서나 계속, 작년에도 화학에서는 예상이냐, 추리냐, 이 구분하는 문제. 문제는 추리하도록 해놓고 채점 기준은 예상을 해놨어요. 뭐가 문제냐,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문제였는데, 여기에 2015 개정에서 의사소통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요거 가려보기 하나 물은 거예요. 그죠? 내용에. 요구되는 거.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뭐를 갖다가 뭐 예상하거나 추리하는 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토의를 통하도록 해서 뭔가를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 수준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고요. 통합적 탐구는 기존에 7가지에서 6가지로 한 가지가 줄었어요. 보면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들어가고요. 기존에 2007에서는 자료 변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또 계속 제가 강의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자료 해석 안에 자료 변환이 포함되는데, 기존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눠 놨었어요. 이번에는 이게 통합이 자료 해석이 되고 자료 변환은 이렇게 안에 자료 해석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 도출, 일반화. 이렇게 해서, 자, 6개로 돼 있죠. 원래는 7가지였는데, 6개로 줄었죠. 자료 변환에 자료 해석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재돼 있어요. 원래. 이게 더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요렇게 2015에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요거 하나를 갖다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과학 교육론만 가지고 봤을 때는
물리교육론이 조금 제일 이렇게 이제 시사적이고 변화에 좀 제일 예리하게 대처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교육은 기출문제를 보실 때 반드시 다른 전공에서 나왔던 문제 내용을 많이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차이점을 좀 어느 정도 봐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그렇게 답한 이유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직설어가 판단해서 판단 이유를 써야 되죠. 그 판단 이유를 뭘로 쓸 것이냐. 자, 이런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직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계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죠. 스테디에 비해서 직소는 뭡니까?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다는 점이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동료 교수한다라는 단계가 들어가니까 그게 스테디와 차이점이고, 또 한 가지는 주제에 따라서 스테디와 직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소는 포괄적인 주제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를 구체적인 소주제를 여러 개 나누어서 그 주제를 전담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이걸 공부해 와서 동료 교수하는 그런 구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주제와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차이점으로 근거를 내야죠. 그래서 일단은 포괄적인 주제를 나눠서 소주제를 나눠서 공부한다는 점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학습을 한 것을 동료를 교수한다는 것. 두 문장이 들어가죠. 이 문장도 완벽하진 않죠. 그죠? 물론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보연 설명을 좀 많이 해놨어요. 했는데 이런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 단계를 가지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완 설명을 할 때 길게 썼는 거고요. 응? 길게 썼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이 문장에 답을 쓰실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스테드와 직소의 차이점이 가장 뚜렷한 게 두 가지예요. 다루는 주제에서 차이와 과정의 단계에서 차이 두 가지죠. 그럼 주제는 이런 주제니까 직소고, 또 그 수업, 표독 수업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전문가 집단하고 동료 교수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확하게 쓰시면 답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를 미리 그 글의 얼개를 짜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쓰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셨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 협동학습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 제가 5가지를 썼어요. 그죠? 자, 보이시죠? 강의법, 협동학습, 실험, 그 다음에 야외학습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모형과 비유였죠? 그러면, 자, 물리만 가지고 봅시다. 물리만. 작년에, 물리 쪽에서는 실험이었지. 그 앞에, 실험. 실험 쪽에서 구분하는 거. 자, 올해 협동학습이었어요. 그러면, 뭐, 어디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출제 유형이라면. 비유로 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모형 비유라든가, 이런 쪽에. 적당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좀 개연성을 가지고 보시면 좀 자신 있어요. 그런데, 물리에서는 야외학습까지 물을 일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야외학습은요, 2012, 13, 14 지구과학에서 3년 연타로 나왔어. 야외학습이. 그러면 올해 안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그러면 야외학습 이제 한 해 비었으니까 내년도 야외학습 또 나와도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구과학에서 야외학습보다는 협동학습이나 뭐 다른 쪽에 실험적인 걸로 오히려 접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5가지 교수 전략 안에서 자기 전공의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주변 전공에 쓰는 걸 좀 참조해 보시면 먼저 그 전공을 참조해 보는 것보다는 내 전공에서 나왔던 유형을 다음 유형으로 한번 사이클에서 좀 찾아보고 그 유형이 다른 전공에서 어떻게 나왔냐를 비교해 보면 되죠. 내 혼자서는 이 유형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는 게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는 그 광전 효과죠. 뭐 이것도 몇 번에 있었고요. 교사키 설명 기억 니은 있고 작성 방법 이렇게까지가 이제 아주 친절하게 나왔는데 이게 논술 문제는요 정말로 답이 작성 방법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논술을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답만 먼저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물리는
다투는 게 뭐라고 할까? 왜 물리는 이 체계적 비유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생각부터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교수 전략에서 물리에서는 야외학습은 낼 일이 없잖아, 그죠? 오직 했으면 강의법은 물리교육에서만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이제 모형하고 협동학습 두 개 빼면은 낼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낼 게 없으니까 가끔은 미친 척하고 강의법도 한번 나왔던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실험도, 이게 생명이나 화학적이나 조금 이렇게 다를 게 많지만 물리에서는 실험 가지고 뭐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거야. 실험도 그렇게 많지 않 나와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어느 정도 정해진 거 보면 물리에서는 교수 전략적인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에는 교수 전략적인 아예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비중을 두고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풀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가 논술 문제지만 답이 제일 짧아. 물론 여러분 손으로 직접 쓰면 굉장히 긴 내용이겠지만 다른 생명이나 화학에 대한 제가 풀이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거죠.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도 좀 길지 않은 편입니다. 자, 첫 번째 쓰면서 이 논술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혼동을 했을 게 뭐라고 짐작이 되냐면, 이 앞에 내용에서는 모의 실험이라고 얘기돼 있잖아요. 모의 실험. 그죠? 내용을 제시할 때는 모의 실험을 통해서 기억의 설명, 니은의 설명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교사 설명에서 니은에서는 전략이 무엇이냐, 또 기억과 니은에서 장점과 한계를 각각 써라.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전략에서 조건을 써라. 그러는데 일단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험 친 당일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이제 뒤풀이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모의 실험인데 왜 비유라고 답하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확히 말해서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모의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자, 대표가 교사든 학생이든 대표가 실제로 실험을 보여주는 건 시범 실험이죠. 그리고 또 이 모의 실험은 학생들이 실제 그 내용에 해당되는 방법과 절차에 해당되는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가상적인. 그래서 앞에 나왔던 한 2년 전에 나왔던 물리 쪽의 문제 중에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고 실험. 응? 그러니까 물리는 같은 실험이지만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사고 실험은 직접 내가 그 실험을 하는 것처럼 사고를 정신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는 실험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유전자 조합에 관한 실험을 했을 때, 이거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제 염색체는 조합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뭐예요? 염색체를 그려놓고 이거 친구들 간에 비교해 보면서 설명해 보고 이런 식으로 대치 실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 모의 실험이라고 하는 건 대치 실험 형태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죠. 그죠? 이런 거 모의 실험이라고 말을 붙여놓고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특정 목표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체되는 비유적인 조건을 끌어와서 뭔가 수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 개념적으로 물리 전공이나 과학 하는 선생님 광전 효과 정의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아는데 그걸 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죠? 이거죠. 그래서 늘 저는 개념 변화 쪽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흔히 잘 알고 있는 이거를 문제에서 어떻게 묻는지 이 절차 과정을 잘 봐라. 지금 이게 학습 후에 학습자 인지 구조가 이렇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의 개념 변화 모형이거든요. 그죠? 학습 전, 후에.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수업에서 얘기하는 목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목표 개념은 과학에서, 특히 물리에서는 되게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해가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가 어려워요. 과학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서에도 보시면 여기에서 대응률을 갖춘 대응 관계에 있는 뭔가를, 그죠? 비유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친숙하고 이해가 쉽고, 그죠?
이런 거 와서 이해를 높이려고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물리에서 이걸 하나의 이런 틀 자체를 체계적 비유라고 합니다. 체계적 비유. 화학에서는 그냥 단순히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이라고 표현하는데, 물리에서만은 이제 체계적 비유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떻게 하면 이제 항상, 예를 척도라든가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공막대 모형처럼 화학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그런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모형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물리에서는 아마 그런 모형보다는 이론적인 모형이 많아요. 이론적인 모형. 그래서 개념 대 개념 간의 비교, 그 전류회로에다가 물회로를 비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유하기 때문에 체계적 비유가 더 맞는 거죠. 용어적으로 보면.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광전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공을 쳐보는 거, 흰 구슬과 검은 구슬 공을 쳐가지고 바깥에 튀어나오는 거 안 나는 확률을 얘기해보고 논의해보는 거죠. 그죠? 어떤 실제로 뭔가를 그렇게 모형을 갖다 놓고 직접 다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 실험이 맞아요, 안 맞아요? 모의 실험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체계적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논술이었기 때문에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모의 실험이라고 답을 해도 되는 거죠. 왜? 그 객관적인 근거만 정확히 제시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모의 실험이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제시하기는 너무나 뒤에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는 건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사가, 출제자가,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거 보면 앞에 모의 실험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모의 실험으로 답할 것인지 아니면 체계적 비유로 답할 것인지 두 가지로 답이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체계적 비유로 몰아가기 위해서 작성 방법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모의 실험이 아니고 체계적 비유로 답을 쓰셔야 두 번째 장점과 한계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수적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 쓰라는 거는 이제 비유물이 갖춰야 될 조건을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이제 짜임새 있게 얘기하라는 거는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쓰라는 얘기인데, 우리 과학교육에서의 논술은 주관적인 논술이 아니고, 객관적인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답이 있잖아요. 작성 방법에 단계.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정확히 쓰면 돼요. 자, 답에 보시면 제가 이제 무엇인지를 쓰시오 그랬으니까 서론 부분의 체계적인 비유는, 자, 정의를 가지고 서론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뭘 요구했어요? 니은의 내용을 활용해서, 니은의 내용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업과 니은에 해서 장점과, 그, 한계를 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오인의 출처가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고려해야 될 거. 그 요구되는 순서대로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그 전략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이러니까 이걸 썼으니까 당연히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친숙하고 이해가 쉬운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 체계적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 대응관계. 이거와 이것이 대응관계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유사한 대응관계를 가져야 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친숙하고 이해가 쉬운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아마 두 가지라고 하는 제안을 종교는 당연히 그걸 답으로 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결론으로 그 부연 설명을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 필요도 있는데, 어차피 논술 문제는 채점을 할 때 지금 채점 준 거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내용이 포함된다. 그것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채점을 하거든요. 문장 전체를 얼마나 잘 썼느냐, 이쁘게 잘 썼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장을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체계적 비유라는 명칭을 쓰고 정의를 쓰면서 근거를 제시했고, 또 그 외에서 장단점 쓰라고 그랬으니까 장단점을 제시했고, 그죠?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갖춰진 조건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굳이 뒤에 이제 결론으로 부연 설명 굳이 쓰지 않아도 뭐 감점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은, 과학 논술은 바로 이렇게 객관적 논술이라는 점만 보시면 작성 방법만 정확하게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 답 쓰는 거는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죠? 자, 좀 쉬었다 가죠. 좀 쉬었다 갑시다.